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일본 도쿄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수많은 호스티스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성범죄 사건인데요. 피해자 수가 무려 4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건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0년 7월 3일 일본 도쿄의 한 경찰서로 한 외국인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사라진 여성은 당시 22살이었던 루시 제인 블랙맨으로 영국 출신의 전직 승무원이었어요. 타국에서 발생한 외국인 실종 사건은 아시겠지만 조금 예민한 사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들의 반응이 어째서 좀 무심해 보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루시는 도쿄 로폰기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당시 로폰기라는 지역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하는데, 여기가 도쿄에 위치한 엔터테인먼트 지구로 수많은 클럽과 카지노가 들어서 있는 일종의 거대한 오락실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유흥업소의 호스티스 분들 중에서는 외국인 여성, 특히나 서양인들 여성 비율이 높았는데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손님들 중에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 연습을 하려는 부유한 사업가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외국인 여성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늘어나면서 로폰기는 하나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자리 잡은 외국인 수가 많아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아무래도 호스티스라는 직업이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 보니까 불법 체류를 한다던가 무단으로 도주해버리는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은 루시의 실종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이 소식은 곧 영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곧장 루시가 머물고 있던 일본 도쿄로 건너왔어요. 이 당시 영국 언론에서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신흥 종교에 빠졌다, 배에 실려서 홍콩으로 보내졌다, 성노예나 인신매매로 팔려갔다 등등이요. 루시의 부모님은 딸의 종교 가입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우리 딸은 신실한 가톨릭교 신자예요. 이건 분명 가출이 아닌 실종이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에 빠른 수사를 촉구했죠. 하지만 이때까지도 경찰은 딱히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던 가족들은 직접 움직이기로 하는데요. 먼저 실종자 전단지를 만들었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영국의 총리 토니 블레어와 만남을 가지며 도움을 요청해요. 토니 블레어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모리 요시로에게 사건 해결을 촉구했고, 그제서야 총리의 압박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인 7월 1일, 루시는 자신의 동료에게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 저번에 온 손님인데 사업하는 남자래." 이렇게 말하곤 그를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되질 않는다며 아무래도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죠. 경찰은 로폰기의 클럽과 바를 돌아다니면서 이 남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도쿄는 사생활 문제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지 않았기도 했고, 또 호스티스들이 호의적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경찰과 엮였다가 국외로 추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끈질기게 그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진술 하나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호스티스 B양은 최근 한 사업가와 만남을 가졌는데, 그날 이후로 그녀가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린다고 해요. 그는 고급차가 여러 대 있었고 자신에게 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자며 그 근처의 고급 리조트로 데려갔대요. 그런데 그 이후의 기억은 전혀 나질 않고 깨어나 보니까 심한 두통과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진술이었죠. 여기서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로폰기 일대의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더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양과 비슷한 일을 겪은 다른 3명의 여성들을 더 찾아낼 수 있었죠. 그녀들의 진술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가 사업가 남성이고 고급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과 그를 만나고 난 후 두통에 시달렸고 성폭행을 당한 것. 그중 중요한 단서를 하나 확보하게 되는데 한 여성이 그 남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놨다는 겁니다. 메모에는 혼다 유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전화번호의 끝번호는 3301이었어요. 경찰은 곧장 해당 번호의 발신 기록을 추적했고 거기서 루시의 전화번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진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번호는 가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수신 발신 번호의 위치 추적만 실시하게 돼요. 여러 장소에서 그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중 한 고급 아파트가 그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왔고 경찰은 곧장 아파트 관리인에게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때 경비원이 6층에 어떤 사업가 남자가 사는데 슈퍼카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고 숨기는 게 있는 듯 좀 수상한 모습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플랜트 오리하라라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죠. 플랜트 오리하라. 그런데 이 회사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어떠한 정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유령 회사인 거예요.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수색영장도 없던 상황이라 경찰은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해자들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어요. 피해자들이 대답한 공통적인 특징은 도쿄 근처에 야자수가 있는 고급 리조트에 갔다는 것. 도쿄 근처에 있는 야자수 그리고 고급 리조트 하면은 즈시 마리나라는 리조트 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고 그녀는 범인과 같이 들어간 리조트가 이곳이 맞다고 증언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이 리조트 주변으로 탐문 수색을 했어요. 그러다 7월 1일 루시가 한 남자와 식당에 왔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장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는 명단을 뒤지기 시작했고 오바라 주지라는 남성을 보게 되는데요. 오바라, 이 이름이 오리하라라고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의문의 남성 회사 이름이 플랜트 오리하라예요. 경찰은 그를 유력 용의자로 추정했고 그의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남성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맞아요, 저 사람 대답했죠.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마침내 사건 발생 3달 만인 10월 11일 오바라 조지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교포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로 한국 이름은 김성종, 당시 48살이었어요. 체포 후 경찰은 루시를 찾을 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 그의 집과 리조트를 수색하는데 수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기장이었는데요. 거기에는 50세까지 500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게 내 목표, 의식 있는 여성과는 할 수가 없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죠. 또한 그의 집 서재 안에는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수만 해도 무려 4,800여 개 정도였습니다. 역시나 이 비디오들은 전부 포르노 영상이었고 이 중 400개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디오였는데 그가 직접 제작하고 촬영한 영상들이었어요. 여기에 녹화된 여성들의 상태는 일제히 똑같았습니다. 마치 기절한 것과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전부 자신이 돈을 주고 성관계한 사이고 그걸 그냥 찍었을 뿐이라고요. 경찰은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400개의 비디오를 다 보고 약물이 있는지 확인을 했죠. 이때 이 중요한 장면을 발견하는데요. 테이블에 놓여있던 갈색 약품병을 손에 들고 이 약품을 수건에 뿌려서 그걸 여성들의 얼굴에 씌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 영상의 특징을 발견해요. 모든 피해자들의 얼굴에는 수건을 덮는 모습이 있었죠.
중요한 증거 자료긴 하지만 경찰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8년 전이었던 1992년에 사망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카리타 리지웨이라는 여성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호주 출신으로 도쿄 긴자에서 호스티스로 일을 하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에게 일본의 한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카리타가 식중독으로 입원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요. 이에 가족들은 병원으로 향했고 입원 당일의 모든 과정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스러운 남성에 대해서 듣게 돼요. 병원 측에 자신을 니시다 아키라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이 그녀가 상한 조개를 섭취한 것 같아서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이후에 이 남성은 카리타의 가족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이곳으로 전화해라 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 상태가 더 악화되었던 카리타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어요. 당시 식중독으로 사망했으니 부검도 없었고 경찰 조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딸의 사망에 의문스러운 남성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당시 카리타의 간 일부를 샘플로 보관해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에 이 샘플은 오바라를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경찰이 곧장 카리타의 간 샘플을 분석해보니 클로로포름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거든요. 참고로 클로로포름은 출산 시 사용되는 강력한 마취제인데 과다 투여 시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테이프 안에는 의식을 잃은 카리타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오바라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죠. 경찰은 조지 오바라를 카리타에 대한 중강간치사죄와 사체 손괴죄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디에도 루시의 이름이 적힌 비디오 테이프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오바라는 실종 당일 루시를 만난 적은 있으나 그녀가 몸이 아프다며 짧게 만나고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그의 집에서 의문스러운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그가 루시를 살해한 범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 영수증은 루시가 실종되고 3일이 지난 7월 4일 오바라가 근처 마트에서 전기톱과 장갑, 시멘트를 구입한 영수증이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로서 효력은 없지만 사건 정황상 매우 의심해볼 법한 단서예요. 이후 경찰은 루시의 시신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이 들어갔고 실종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01년 2월 9일 오바라의 자택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가나가와현의 미우라 해변 동굴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시신은 이 가방 안에서 토막난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인은 추정할 순 없지만 신원 확인 조사 결과 루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2001년 7월 4일 오바라는 루시와 카리타 그 외 총 8명의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죠. 이 사건의 특이점은 400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있지만 안타까운 건 이 중 대부분의 여성들이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였던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이미 사망해버린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경우도 잦았다고 하고요. 이후 경찰은 늦게나마 해당 피해자들에게 연락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 보고자 했지만 이는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신뢰가 저버린 경찰들에게 쉽사리 협조할 마음이 없었고 더 이상의 망신은 당하고 싶지 않다면서 수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이 사건은 일본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성범죄 사건이었기에 최종 판결을 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약 6년 정도가 흐른 2007년, 법원은 카리타에 대한 중강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오바라는 루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직접적인 증거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서 무죄로 선고된 겁니다.
하지만 루시의 가족들은 딸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도 2008년 12월 16일 법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오바라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결국 최종 무기징역이 확정이 되었죠. 추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바라와 그의 변호인은 루시의 부모님에게 약 7억 7천만 원의 위로금을 건네주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가족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합의는 무산되었어요. 처음 이 제안을 건네받았을 때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침통했을까요? 무고한 한 생명을 감히 저버린 대가를 위로금이라는 치졸한 행위로 정말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로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거라면 아마 죄책감이라고는 죽을 때까지 못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춘재 기억하시죠?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중국에서는 일명 중국판 이춘재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빨간 옷 입은 여성을 죽인다라는 괴담도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점도 비슷해서 중국판 이춘재라고 불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만큼이나 끔찍한 이 바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가오청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지난 2016년 8월 중국에서는 한 소식이 보도되었는데요. 바로 바인시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가오청룡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가오청룡이라는 소식에 중국에서는 뜻밖의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혹시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에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그는 너무도 평범한 가장이었거든요. 이웃과 사이도 좋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이 가오청룡은 체포 당시 52살로 아내랑 같이 바이인시에서 학교 매점을 운영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모두 명문대를 졸업했고 또 큰아들은 과학연구기관에 취업을 하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 또한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요.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범해 보이던 그는 지난 14년간 무려 11명의 여성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자,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88년 5월 바이인시에서는 23살의 여성 빠이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후 6시쯤 그녀의 친오빠가 집에 들렸다가 그녀를 발견한 건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잔혹했다고 해요. 그녀의 목은 거의 막 잘려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상의는 가슴 위로 말려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요. 하의는 벗겨져 있었고 또 몸에는 2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지만 성추행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현장은 곧바로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경찰견까지 투입돼서 찾았죠. 하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은 버스 정류장을 끝으로 범인의 흔적은 끊겨버렸습니다. 또 당시에는 CCTV도 없을 때라 범인을 잡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게 돼요. 그럼 이 피해자 빠이 씨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숨진 빠이 씨의 부모님은 끝내 이혼을 선택했고 그녀와 사이가 좋았던 친동생마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셨죠. 아니, 범인 때문에 한 가족이 그냥 아예 무너져 버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한 가정을 풍비박살낸 범인 바로 가오청룡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그의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든 생각, 바로 절도였어요. 그는 시장에서 잭나이프 한 자루를 구매하고는 자전거를 타고 빈집털이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희생자, 바로 빠이 씨였던 거죠.
가오총룡은 그렇게 첫 살인을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관이 냄새를 맡고 집으로 쫓아올까봐 몇 날 며칠을 긴장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의 아들이 6살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찰 측에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용기가 생긴 걸까요?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1994년 7월 바인시의 전력회사 일명 공정국에서 근무하는 19살의 여성 스은 씨가 숙소에서 피살당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수법은 이 6년 전 바인시 사건과 동일했어요. 목은 거의 잘려 있었고요. 상체는 무려 36개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이스의 사건과 동일했던 범행이었지만 당시의 공안은 범인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두 번째 살인사건 당일 그는 공정국 숙소를 지나다가 숙소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해요. 어라? 호기심이 든 그는 내부를 슬쩍 들여다보았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가오총룡은 주변을 살펴보더니 숙소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훔칠 만한 물건이 없는지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야겠다 하고 나오는데 그때 숙소에 돌아온 피해자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오총룡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들고 있던 흉기로 그녀의 목을 수차례 찔렀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피해자 스은 씨는 가난한 농가에서 자라 이제 막 도시로 상경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전력회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다가 억울하게 살해당한 거예요. 역시나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98년 가오총룡은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6년, 4년, 지금 점점 주기가 짧아지고 있죠. 심지어 그 해에는 무려 5건의 연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중 1월 한 달에만 며칠 간격으로 3건 이상이었어요. 이번에도 피해자의 목은 잘려 있었고 옷은 전부 벗겨진 상태에 수십 차례의 자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정수리부터 양 귀 뒤까지 가로 13cm, 세로 24cm 정도 살점을 도려낸 흔적도 발견됩니다. 또 성폭행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기 시작했죠. 이해 벌어진 이 4건의 살인사건 중에 참 안타까운 게 피해자가 겨우 8살, 정말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는 그해 7월 두 번째 피해자 스은 씨가 피살당했던 바로 그 공정국 숙소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엄마는 공정국 직원이었는데 딸을 맡길 만한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딸을 홀로 남겨두고 출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오후 퇴근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탁자 위를 봤는데 어라? 이 유리컵에 누군가가 차를 마시고 간 흔적이 발견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든 어머니, 낯선 이가 침입했다는 걸 즉각 직감했죠. 다급히 방 안을 샅샅이 뒤지다가 무심코 옷장문을 열었는데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아요. 딸아이는 허리띠로 목이 졸라맨 채 하의는 전부 벗겨져서 숨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음부는 찢겨져 있었고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검출되었죠. 이전 사건까지는 모두 범행 대상이 다 성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DNA와 유리컵에 찍힌 지문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범인을 잡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당시 중국은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일단 DNA 분석 기술이 훨씬 열악했고요. 또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국가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구 제한 정책으로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파악하지 못한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 범인의 DNA를 모든 국민과 대조해보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또 범인을 놓치게 돼요. 다시 4개월이 지난 11월, 바인시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16살의 여직원 추이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보니까 이제는 시신 훼손 정도가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어요. 양쪽 가슴과 양손, 음부까지 도려낸 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가오청룡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훼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격렬하게 반항하니까 보복하고 싶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살인을 했는데 또 목격자 한 명이 없었을까요?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몽타주도 제작이 되었는데 그게 가오청룡이라고 특정되는 일이 없었던 거죠. 지금껏 바인시에서 벌어진 6건의 연쇄살인 사건,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오청룡은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틈에서 제3자인 양 사람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경계가 삼엄해지자 가오청룡도 위기를 느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그의 살인은 잠잠해졌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0년 11월, 이때부터 다시 그의 살인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바인시 명방직 공장 직원 28살 루어 씨가 자택에서 살해당했고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01년 5월, 바인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28살 간호사 쯔앙 씨도 가오청룡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리고 2002년 2월 바인시로 출장 온 25살의 여성 쭈 씨는 호텔방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전부 동일했고요. 그렇게 가오청룡이 바인시에서 저지른 살인사건만 9건입니다. 이쯤 되면 아무리 그래도 목격자와 족적, 지문, 정액, DNA까지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를 잡지 못했다는 게 좀 답답한데요. 물론 이 공안도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공안은 바인시 호적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남성들의 거주지와 지문 그리고 DNA를 채취했어요. 하지만 이게 헛수고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오청룡의 호적상 주소는 바인시와 맞닿아 있는 란저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인시에서 벌인 이 대대적인 DNA 조사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0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연쇄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간에서는 범인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게 아닐까라고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공포는 여전했죠. 언제 또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사실 가오청룡이 살인을 멈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곳곳에 CCTV와 보안시설이 강화되었던 것도 있고 또 그는 신장이 170cm 정도로 좀 체격이 왜소한 편이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데 힘에 붙였던 겁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이유가 참 황당한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학비 벌어야 해서 살인할 시간도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이 워낙 공부를 잘하잖아요. 내 새끼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살인하지 않으려고요. 정말 이기적인 이유인데 실제로 가오청룡은 체포 당시에 형사들에게 제 아들들 혹시 영향을 받진 않겠죠?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살인을 하지 않으면 공안에 잡힐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유가족의 재수사 요청으로 해당 사건은 다시 한번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고 공안당국은 이번에는 호적 등본과 상관없이 바이엔시에서 거주하는 모든 남성들을 싹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이때 뜻밖의 곳에서 단서가 잡혔습니다. 단순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A씨가 잡혀왔는데
그의 DNA가 바인시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의 것과 일부 일치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까운 가족, 친척들은 비슷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 A씨가 살인사건의 진범과 혈연 관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공안에서는 곧바로 남성들의 친척들을 모조리 불러 영수상에 올리고 하나하나 리스트를 제거해 가던 중 드디어 99% 이상 일치하는 단 한 사람, 가오청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무려 28년 3개월 만인 2016년 8월 26일 공안은 바인시 변태 연쇄살인마 가오청룡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조사 과정 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6년 동안 범행 공백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때 가오청룡은 빠오토라는 지역에서 2건의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공백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인을 저질렀던 거죠. 그렇게 가오청룡은 14년 동안 바인시에서 9명, 빠오토우에서 2명까지 총 11명을 살해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무고한 여성들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시신까지 훼손한 걸까요? 가오청룡은 처음에는 살인의 동기가 이 돈 때문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가 11건의 살인에서 얻은 돈은 고작 100위안, 하나로 18,000원 정도입니다. 즉 이건 돈을 위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공안은 더 강하게 그를 추궁했죠. 그러자 그는 짜릿한 기분이라고 답합니다. 한마디로 이 살인에 중독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가오청룡은 1964년 바인시와 인접한 란저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릴 적 꿈은 파일럿이었는데 대학 진학시험에서 아까운 점수 차이로 공군 사관학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했지만 역시나 실패했어요. 결국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칼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범행을 흉기로 유독 칼을 좀 고집했어요. 그 외에 가오청룡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본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시간, 장소, 상황까지 세세하게 전부 기억했습니다. 2008년 3월 30일 바이인시 중국 인민법원에서는 가오청룡에 대해서 강도, 고의살인, 강간, 사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 3일 그의 사형이 집행되었고요. 가오청룡은 사형 집행 직전까지도 너무도 이기적이었다고 해요. 그는 사형이 빨리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빨리 죽어야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질 거고 그래야 아들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였다면 이런 잔혹한 일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아버지가 살인마라고 해서 아들들까지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희대 연쇄살인마라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이 과연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자식들이 앞으로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 아닐 겁니다. 오직 가오청룡 자신의 탓이라는 걸 지옥에서라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